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조명 현대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일종의 대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필코 난제를 해결해서 DMZ 세계평화 조성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또 그것이 단절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방미 기간 중 비무장지대 내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발표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 사업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러한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UN 등 국제사회와 협의해 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범정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평화공원 조성의 핵심 파트너로 유엔을 선택했다. 북한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유엔은 이번 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설득하고 전 세계에 평화공원의 의의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100만 개 이상의 지뢰 제거가 요구되며 인근에 배치된 남과 북의 군 전력을 철수하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 남북 간의 신뢰 형성에 기초를 닦고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네, 계속해서 오늘 토론 함께할 세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기획담당 특보이시고요. 전 18대 대통령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북인 최초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안찬일 소장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한 분 더 소개해드리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이신 한국 DMZ학회 송기웅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프로그램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트위터로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주소로 의견 주시면 저희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 시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김경재 특보께서 먼저 좀 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승리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DMZ 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2장짜리 페이퍼를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걸 사용할 필요는 없게 됐고 그것을 당시 윤병세 특보에게 넘겨주셨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윤병세 특보가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후보로부터 이걸 받았는데 좋은 아이디어에서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한국전의 당사자 중에서 중국과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서 먼저 좀 로키로 말씀하시고 아마 6월쯤 이제 중국에 가서 시진핑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예언자적 입장을 취해서 얘기하자면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하지만은 이 한반도의 이 벨트 DMZ가 언젠가 세계 사람의 그 부러움을
받는 세계적인 국제지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착수해서 완성하셔서 앞으로 한 10여 년, 그러니까 지금 한 2020년 정도 되면 지금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확고하게 그 신뢰 프로세스를 쌓아가지고 세계인의 축복 속에서 동서독의 통합에 못지않는 감격적인 민족의 통합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참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에는 우리 안 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여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 자신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DMZ에서 한 9년간 군인으로 있었고 그걸 통과해 왔지만 비무장지대는 이게 가장 지금 그 중무장된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비무장지대의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때 결국 지구상에서 냉전이 완전히 종식된다 이렇게 보고 또 특히 이제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제안이 결국 북한도 그렇게 고역할 수만은 없는 북한의 이해관계도 맞는 제안이다. 또 북한은 이제 관광이나 이런 걸 많이 그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관광 자원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때 좋은 제안을 했고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참여할 그런 유인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냉전의 종식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의 제안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그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DMZ는 한때 인간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서 초토화되었던 지역이고 인간의 살육의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인간에 의해서 자연 환경이 또 파괴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DMZ 세계 평화공원에서의 평화의 의미를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생각합니다. 이 DMZ 자체를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평화를 포함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때 인간이 싸웠고 인간이 초토화했던 이 지역을 인간과 자연환경 모두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강력한 평화의 의지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의아해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DMZ 바로 북쪽에 있는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폐쇄 위협을 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년 전에는 또 천안함 연평도 이런 그 도발이 바다의 DMZ라 할 NL 인근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안들이 DMZ와 연계선상에 있다 본다면 이런 음주한 상황 속에서 DMZ의 평화공을 조성했던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을 그냥 두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DMZ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바로 그 본질을 다가가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자, 김 특보님, 그 아까 두 장짜리 메모에 그 말씀도 하셨는데 원래 세계평화공원이었나요? 이 들리는 얘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평화생태공원 그게 이제 그 대선 때 공약으로도 포함이 됐었고 그게 좀 발전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DMZ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다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고 조금씩 다 했고요. 네, 네. 또 우리 손 회장 같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것도 있고 또 종교단체에서 무슨 생태공원 얘기한 것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짐작한데 박 대통령의 발상은 그래서 전부 뭉뚱그려서 하나의 엔티티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폭이 4km 아닙니까? 네. 248km인데 우리나라 땅으로 2억 7천만 평입니다. 여기다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를 세계의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다 UN 본부를 갖다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세계 UN 본부가 뉴욕에 있죠. 네. 제네럴 어셈블리 거기는 이제 시큐리티 문제 해결하는 거죠. 전쟁, 안보. 그리고 제네바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것은 WHO하고
그러니까 의료와 레퓨지를 취급하는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IAEA라고 핵 문제를 취급하고요. 요새 나이로비 케냐에는 무슨 환경, 인종 이런 문제가 하나 건설된다고 하는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반기문 씨 아닙니까? 그 양반에게 적당히 협조를 해서 여기에다가 유엔 본부를 갖다 세우면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게 기후, 인종, 평화, 다문화 뭐 많거든요. 네. 이런 걸 하나 세우면 남북한의 대결하는데 세계의 평화지대가 서 있으니까 피스키핑 조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엔 16개국 참전국들이 다 들어와서 나름대로 엑스포를 쫙 벌리는 거고 6개 의무지원국까지 벌려가지고 이걸 국제지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면 2kg씩 더 양보해서 8kg를 만들고 제가 좀 처음에 길게 하고 나중에 짧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 DMZ 세계평화공원 하면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건지 뭐 그냥 나무나 심고 이렇게 뭐 산책하는 걸 만들겠다는 건지 제가 느끼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그랜드 플랜은 그런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인 금강산까지 소위 말해서 KTX를 쫙 놔버리는 거예요. KTX. 그리고 6차선 고속도로를 놔가지고 인천에서 떠나면 금강산까지 1시간이면 주파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생태공원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무슨 민속공연장, 오페라 하우스, 호텔, 카지노, 유엔 본부 건물 물론 있고 그래서 세계 모든 주요한 회의는 다 여기 와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최소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지금 세계에서 2차 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3차 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독서독이고 하나는 한국의 DMZ인데 동독서독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조상, 같은 풍습을 쓴 단일 민족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가운데 소위 버퍼존이라고 그러죠. 이걸 세워가지고 우리가 잘 개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한반도 프로세스를 잘 개발하면 이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게 관광 수원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100만 개 이상의 무슨 뭐 지뢰 제거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국민이 같이 와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그 체육관 만들기 제일 쉽잖아요. 축구장. 평양 축구단하고 개성 축구단, 서울 축구단이 주말마다 거기서 붙어서 쌈박질하고 이래서 민족적 동질감을 세우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거대한 통일 운동으로 끌어가는 그런 운동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즉 이 평화의 어떤 그런 목적 속에서 진행되는 그 평화공원, 세계평화공원도 그 시작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소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바로 이 출발점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이제 싫든 좋든 간에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공존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시대처럼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뭐 나중에 여러분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동족이 상전하는 이 참 원한의 땅에다가 우리 한민족의 그 저력으로 여기다 근사한 평화지대를 만들면 세계 사람의 찬탄과 환호를 받고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관광 수입만 가지고도 북한은 충분히 자력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요약하자면 이것은 철저한 비핵화를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북한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통령은 신뢰 프로세스로서 하나씩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소장님.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소위 세계평화공원의 핵심 파트너로 유엔을 선택을 했어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제 이 비무장지대 자체가 연합군과
북한의 이제 조중군 간의 이제 싸움이 진행되다가 거기서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졌고 현재도 이제 남쪽 지역에서는 유엔의 관리하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엔의 관리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원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과 했고 또 이제 북한이라는 지금 체제가 이 정전협정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북측에 있던 그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 정전협정 당사자 국가들을 다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것이 이제 파괴된 상태고. 또 이제 그 유엔의 이제 그 어떤 말하자면 이 기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의 우리 민족의 공헌이 아니라 국제사적인 국제의 틀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것이 결국 건설이나 그 과정이나 또 후에 이제 관과나 이런 차원에서 세계의 이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엔을 파트너로 정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북한은 그 이 비무장지대의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그 경제적 가치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이제 농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근데 이 뭐 농토를 활용해서 겨우 뭐 옥수수나 뭐 벼나 콩이나 심어가지고 이게 뭐 겨우 그저 풀칠이나 하는 정도니까 그야말로 거기다가 국제관광 단지를 만들어서 그 막대한 수입이 북한에 돌아간다. 이렇게 할 경우 북한도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손 회장님, 지금 그 김경재 특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DMZ를 우리가 좀 평화적으로 이용해 보자 이런 논의는 뭐 여러 대통령을 거쳐서 쭉 있어 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DMZ는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고 또 남북한의 모든 국가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남북한의 그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평화적으로 이용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 70년대 이후부터 수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평화시를 건설하자 또는 저도 주장했습니다만 유엔 기구를 유치하자 또는 물류기지를 유치하자 등등 제안이 있었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그 유네스코 적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 가운데 가장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딱 한 군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의선 또 하나는 동해선 이 두 철도도를 연결할 때 물론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이 남쪽 우리가 이렇게 건설했습니다만 연결할 때만 같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경의선 동해선을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위에서 서로 연결 통로를 활용한 하지만 엄밀하게 의미에서 본다면 그 두 가지도 DMZ 내에 협력 사업이라면 볼 수 없고 이제 통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때까지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왜 그러면은 그 수많은 참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수많은 인력과 물자를 투입했는데 왜 그럼 이때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말씀하시고 국제사회 협력을 요청하셨고 유엔의 협력을 요청한 그 이유가 바로 이 DMZ 자체가 정전협정에 의해서 규율되고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시다시피 중국, 북한 또 미국과 유엔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DMZ 평화적 이용을 제안할 때는 우리의 국가적 이해관계는 물론이지만 가장 기본에 깔려야 되겠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어떤 제안된 안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 또 그 안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소홀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유엔 그 평화공헌 할 때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건 바로 정전협정이 가진 의미를 잘 인식한 바탕 위에서 무엇보다도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 DMZ 세계평화공헌 조성은 그래 좀 더 현실적인 바탕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나요? 우리 특보님 먼저. 네. 참고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등위원이라는 그 중국의 유명한 인텔리 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 등씨여서 그런지 등소평처럼 자그마하고 다부지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공산당 기관지의 부편집인인데 글을 너무 세게 써서
해임이 됐답니다. 근데 이 양반의 그 글의 주요한 내용은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을 버리고 남한 주도로 해야만 통일을 해야만 동북아시아 평화가 온다 하는 주장에서 아주 지금 우리 신문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선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동의를 우선 추구했거든요. 물론 확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전략적 고려로 그 오바마나 이런 분들이 너무 그냥 환호를 하고 하면 중요한 당사자인 중국에서 좀 김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어그리는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뭐 말씀 안 하셨지만 10분 동안 단둘이 산책하시면서 그 문제를 또 다짐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의 좀 더 강력한 지원과 동의가 있다면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고 봅니다. 다음 달 말로 지금 예정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그리고 보도가 또 있죠. 그것 때문에 또 최용해가 또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용해가 거기 온다는 것을 중국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중국과 우리에게는 북한을 배제할 만큼의 중요한 외교적인 채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진핑이라는 분도 역사를 주도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평화를 항구적으로 구축하는 데 자기가 일익을 담당한다면 역사에 남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바마와 시진핑의 그 역사 문제의식 그리고 거기에 그걸 주도하는 우리 여맹주 박 대통령의 저쪽에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이렇게 공존 공유하는 입장을 취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 많은 그 어려움을 예측하는 그런 보도도 많고 그런 의견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미국과 중국 또 그런 양국 간의 입장을 잘만 조율만 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모든 것이 다 처음에는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 회장님 이런 그 어떤 그 좀 성공적인 선례 우리가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선례가 있나요? 우선 DMZ 자체가 아주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고 다만 예를 들면 한때 유고슬라비아는 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6개국으로 이제 분단되면서 전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지금의 그 유고슬라비아의 그 국가, 6개의 국가를 간통하는 사바강이 있습니다. 한때 전투를 벌였던 이 6개국이 이 사바강이 모두가 나름대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바강을 협력해서 그 공유하천을 잘 이렇게 협력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제 카자흐스탄 뭐 이런 중앙아시아 6개국 간이 한때 이제 소련이라는 큰 틀에 있다가 이제 소련이 불려들면서 독립국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나루다리아나 아우다리아나 두 개의 하천이 있는데 이제 비록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이들 국가 간에 역시 이 공유하천을 가지고 협력한 사례 또는 핀란드와 소련 60년대 이미 냉전 시기에 핀란드와 소련 간에는 공유하천을 두고 부옥스키라는 하천을 두고 협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DMZ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계평화공원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특보님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나오지 그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는 예를 들면 당연히 남북을 흐르는 임진강과 북한강 이런 평화적인 공동이용 이런 정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뭐 줄이자면 DMZ와 같은 우리가 특별한 그런 지역이 없지만 그러나 전쟁을 했던 아니면 한때 한 국가였다가 분리되었던 이런 여러 측면에서 국제적 사례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요. 네, 특보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거기도 여기 우리나라 DMZ처럼 노맨랜드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근데 동독과 서독의 시민들이 그걸 무너뜨리니까 거기를 비즈니스랜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층 그 소니 빌딩도 서 있고 이렇게 돼서 동독과 서독의 그 자발적인 그 시민의 의지가 그 벽을 허물어뜨렸는데 유감스럽게 북한의 주민들의 그 민주적 통일 의지는 우리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4대국의 그 열강 속에
아주 뭐라고 할까,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할까, 고도의 외교수를 발휘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불변 불원, 변하지 않으면 원조 안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이명박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바꿔서 가변 가원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으면 우리도 원조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걸 벌려가지고 중국, 미국, 남북한, 그리고 유엔 참전국, 뭐 스웨덴, 중립국 참 이걸 벌려서 서울 컨퍼런스 같은 거, 그것을 뭐 DMZ에서 벌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를 같이 벌려야만, 이것을 하나의 통일운동으로 끌어가야만 승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햇볕 정책에 대한 우리 그 평가가 상당히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번 제안을 또 햇볕 정책과 비견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안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햇볕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다고 보시고, 또 이것이 북한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햇볕 정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뭐 거의 단번에 옷을 벗기겠다, 이런 이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DMZ 평화공원은 그야말로 그냥 그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면서 서로 접근하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목을 끄는 이제 그 하나의 거대한 벨트를 만들자,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북한에서 그렇게 거부할 수 없다. 즉, 왜냐하면 지금 북한 체제라는 것은 사실 북쪽으로 국경을 두고 있고 남쪽으로 이 DMZ를 통해서 그 폐쇄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한류 문화가 이렇게 우회해서 북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현재 북한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한류 문화가 한 70%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노동당 문화는 한 30%밖에 안 남았는데, 북한의 목적은 사실 뭐 적화 통일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어떤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지로는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으로는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DMZ, 아까 우리 특보님께서는 이제 4km를 오히려 8km로 늘리자, 느려서 여기다 평화 벨트, 안전 벨트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평양 정권에게는 자신들이 체제 수명이나 재생산을 위해서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많은 외화 수입이 생길 수 있고 이 충돌의 위험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당국자들도 이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장기적 안목에서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특보님, 저는 이게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경제적인 그 부흥, 그러니까 DMZ를 잘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자본주의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개성공단도 북한이 잘못 오판했다라는 부분 중에, 이게 북한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제 남한 체제의 그 자유로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과연 지금 안 소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이것을 정말 그렇게 좋게만 받아들일까? 내부는 좀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성공단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요새 조사를 해보니까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이, 북한 노동자들이 단둥에 가서 받은 임금의 한 3분의 1 정도 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그런 문제도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오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적 협력을 또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끼어서 끼어 팔기 비슷한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그쪽에서 경제를 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자기들의 명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보수 우익단체들이 무찌르자 오랑캐 하는 식으로 그들을 탁 단두대에 처형하는 것이 속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걸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치적, 군사적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전쟁을 가지고 민족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공멸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제가 1999년에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1세기 전에 갔다 왔는데, 북한에서도 그 사려 깊은 지식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열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전은
보장하는 입장에서 민족의 화해를 조심스럽게 도모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DMZ를 통해서 우리의 체제의 어떤 안정성 정도를 좀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개방할 것이다. 그렇죠. 세계 국제기구가 보장하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다 보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북한과 미국의 수교도 열고,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그 무슨 판문점 DMZ 근처에 있는 6.25 당시에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하는 것도 같이 하고, 거기서 또 많은 아름다운 감동적인 민족의 설화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운동을 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 회장님,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내려와 봐서요. DMZ에 지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중화력이 집중 배치돼 있고, 과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이제 신뢰도 지금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지금 질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의미하고 관계되는데, 사실상 이 한반도의 허리에 있으면서 갈등과 대립의 상징 지역인 이 DMZ에 대한 평화적 이용 없는 그 어떠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도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형적인 예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활발한 협력의 상징이 되지만, 이 DMZ가 군사적, 정치적 긴장 관계에 의해서 닫혀버리면 모든 앞으로 DMZ를 거치는 모든 협력 관계는 언제든지 닫힐 수 있다. 예를 들면 DMZ에 합의 없이 남포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단천에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DMZ를 우회해서는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DMZ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DMZ 문제를 바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DMZ 자체가 현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 또는 상생 공략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가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의 천안함 도발, 연평도 도발 때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없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또 확대를 할 수 있겠느냐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남북이 만나서, 현 정부에서 만나서 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이렇게 발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남북이 비록 이 바다의 DMZ를 할 NLL에서 발생했던 천안함 연평도의 문제에서는 상호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개시키기 위해서 가장 대립과 갈등의 상징 지역인 DMZ의 제한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 시범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볼 때에도 비록 그 문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가장 엄중한 이 육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DMZ 내에 무언가 함께하는 협력 그런 모델이 성공된다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DMZ 자체는 이 남북 관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남북 관계 개선 물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아까 이 실천성의 문제 쉽지는 않습니다. 좀 일단 천천히 해 나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무리 햇볕 정책 당시에 펼쳤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북한이 그 넓은 개성 지역을, 그 넓은 북한 지역을 경제협력이라는 이름 하에서 과연 내어놓으라고는 아무도 아마 예측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조건만 맞으면 지금 없는 형편에 뭔들 원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북한의 호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것을 위한 우리 지금부터 노력이 전문가들 사이에 또 정부와 국제사회 사이에 차근차근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뢰 문제는 말입니다. 손 박사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 지뢰라는 게 이제 대인 지뢰, 사람을 발을 자르기 위해서 설치된 지뢰도 한 10cm 이하에 그냥 묻혀 있는 상태고, 대전차 지뢰는 그저 한 30cm 이하에 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앞으로 이제 국제공원화 한다고 할 때, 평화공원으로 할 때 이 전 지역을 다 갈아엎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일정한 지역을 갈아엎을 거는 갈아엎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생태 보존 지역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히려 갈아엎는 지뢰를 해제해야 되는 구역보다 해제하지 않아야 되는 구역이 더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뢰라는 것은 북한에도 군에도 있고 우리도 그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뢰가 어디어디 무슨 대인지뢰, 대전차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북 간의 이 평화공원이 합의가 되면은 서로 군 당국끼리 지도를 교환해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제한다. 이런 것만 합의하면은 사실 100만 개가 아니라 그 이상 있어도 그건 크게 이제 그 물리적 장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합의해서 지금 특히 이제 북한 지역에 밀집돼 있는 중화기를 북한이 제거하면서까지 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은 이제 휴전선에 약 70% 이제 병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체제가 그만큼 불안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상 그들이 물리적으로 남한을 점령한다는 것은 군사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북한 당국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원을 만들고 이것이 북한에게 주는 그 코스트 비용이 대단히 높다. 뭐 개성공단 하는 거, 무슨 금강산 관광하는 거, 이것에 비해서 수백, 수천 배의 이득을 북한에 준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이 개성공단을 저렇게 과감하게 우리 그 원칙대로 한 것도 차라리 개성공단을 버리고 이 평화공원 만드는 데 동참해라. 이런 메시지로 북한에 저렇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네. 개성공단도 꼭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성공단에 있는 완제품을 반출해 가도 좋다 하는 걸 팩스로 담당 기업들에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쪽으로 보내니까 좀 체면이 깎이니까 이걸 잡고 있으면 또 비판을 받을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설사 그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보내려면 우리에게 보내야지 왜 우리 민간이 기업가들하고 내통을 하는 식으로 하느냐 해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됐으니까 북한에서 좀 쑥스러워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체면과 존엄을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쭉 하면서도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99년이니까 지금부터 10몇 년 지나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북한에서 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빈곤한 모습, 피폐한 모습, 어린애들을 보면 눈물을 머금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 참담한 현실이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완화됐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에 대원칙에 북한 정부가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동참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만 확보된다면 이 남한의 속된 말로 해서 남아도는 거 얼마든지 갖다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대민족 운동이 하루빨리 이것을 계기로 해서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과연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먼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손 회장님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국내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DMZ를 끄집어냈나? 그리고 이 DMZ가 평화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왜 남북 간이 서로 평안하게 살 수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을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적 공감 대응성인데요. 따라서 이 DMZ의 DMZ 내를 대상으로 하는 DMZ 인근의 접경지역이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접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MZ 자체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응성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오겠습니다. 추진체라든지 과연 어디 할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예를 들면 저는 우선 제일 먼저 국내적 공감 더불어 중요한 것이 요새 사실 이런 국제기구나 뭔가를 유인 걸 만들 때 국제적인 NGO들의 활동은 대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의 중무장화된 이 DMZ에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은 이 DMZ 지역에 인간과 자연환경에 함께하는 신뢰와 협력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공원을 만든다. 이것을 동참해달라고 우리가 호소를 한다면 과연 전 세계 어느 국가 시민단체가 반대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런 NGO를 통한 어떤 지지 여론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역대 정부에서 DMZ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사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집권 5년간의 임기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민족의 대기를 바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왜 DMZ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의미가 있다면 내 임기 내에 꼭 뭐 실천을 하진 달성이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임기 내에 참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지를 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지도적인 어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차제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지도국이고 또 미 의회에서 미국민을 대상했다기보다는 저는 전 세계 국민을 대상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밝힌 이상 이 문제를 집권 5년 기간 정말로 굳건하게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사실 우리 한마디만 덧붙이면 올림픽, 월드컵 그 우리 유치한다고 사실 그 당시에 참 어렵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거든요. 그러나 DMZ의 이 평화공원 조성은 통일 전후에 엄청난 민족대회에 공헌하는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집권자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굳건하게 한번 추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 참 잘하셨어요. DMZ를 공동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니 뭐 세계인으로서 이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에 있는 이 DMZ 안 가보면 이건 세계인이 아니다 할 정도의 아주 필수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미국과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이번에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시진핑과 좀 확고한 담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오바마가 그 전에 가시나요? 그 다음에 가시나요? 미국이 먼저인 거죠. 미국이 먼저 갑니까? 예. 그러면 미국에 아마 무슨 뭐 부탁을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두 분이 뭐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에서 평화적 어떤 피스 이니시티브를 위해서 그 예를 들면 피스 파크, 평화 공원 등등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동의하면서 그 추진을 위해서 공동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소위 예를 들면 옛날 카이로나 얄타 회담에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식으로 담보하는 식의 그런 것이 되면 확 그 동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중간에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그 목적에 대한 동의는 뭐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 현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히려 세계 시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론의 형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양자간 다자간에 힘 있는 국가들 특히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 같이 뜻을 모아준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중간 잠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려면 또 여러 부처들이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통일부부터 시작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심지어는 국방부까지.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또 그 의견도 있는데 손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우선 뭐 DMZ 자체가 뭐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DMZ 세계 평화공원의 핵심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와 직접 관계가 있고 또 중무장 지역은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가 또 인볼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난 60여 년간 인간의 침입이 제한되면서 DMZ가 옛날 한때 인간에서 파괴됐던 초토화됐던 생태계가 스스로의 치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살아나서 다양한 생물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환경부도 당연히 또 흘려가지게 되고 또 뭔가 공원이 건설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도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처가 관계되고 또 세계적인 정전협정 당사인 중국 또 유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전 세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외교부도 또 포함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범부처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조직체가 뭐 어떻게 건설될 뿐만 아니라 거기엔 또 민간과 국제기구, 국내 전문가들 포함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 생각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정범부처적인 이런 무언가를 이해관계를 이것을
하나의 실천 방향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 컨트롤 타워의 바로 중심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대통령께서 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국무총실 정도.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 주무부처는 뭐 국정과제 주무부처 이미 통일부로 결정되었습니다만 통일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되 범부처적인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뜻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 특보님 뭐 당정에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은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것은 이제 기한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또 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송 회장이 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다른 측면을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저에게도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왔는데 요새 그냥 DMZ 한반도 세계평화공원 도시 추진본부 2차 회의하고 별게 다 나옵니다. 아마 수백 개 나올 겁니다. 나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보수주의 측의 일정한 부분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좌파 중에서 소위 종북이나 친북이나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이 두 세력 간에 엄격한 자기들 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수 측에서 얘기하자면 야 이거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놈이라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때려 죽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짝짝꿍해서 뭘 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저쪽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정반대쪽에서는 야 이제 민족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끼리 운을 해갖고 그냥 다 왔다 갔다 다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뭐 색깔론이 뭐니 이건 전부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막 극성을 부려버리면 이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대통령께도 저도 뭐 공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국내 질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방공급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국내 치안이 엄격하게 접어서 적어도 자기들의 이념적인 지향과 상상력에 대해서 날개를 폈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큰 일을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입장을 좀 삼가하고 민족의 공통 분모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그냥 백가쟁명을 떠들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남남 갈등에 대한 염려가 더 크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것을 잘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소위 이 나라 좌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쪽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다 할 정도의 객관적인 입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체제까지 시비를 걸고 어쩌고 하려면 좀 뭐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 우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민족의 통일과 총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해야만 북한 쪽에서도 약간 부담이 되고 남한에 있는 우리 중도 우파 쪽 사람들도 그래 그만큼은 해야지 이런 민족적 총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 소장님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DMZ 쪽에 근무도 하셨고 또 이제 그걸 넘어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저희는 선의로 제안을 하는데 꼭 그쪽에서는 뭐 존엄을 건드렸느니 이렇게 답을 하면 참 대화 자체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 문제를 북한 쪽에 접근할 때 어떤 제안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이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제 뭐 국방부, 통일부 우리 이해관계가 있고 이 역할 담당이 다 다르듯이 북한 역시 이제 군부를 설득하고 또 대남 이 조평토이나 이런 데서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어린 나이에 지금 강경파와 온간파의 지금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좀 부대끼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이 한결같은 지향점은 참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또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 약속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지금 뭔가
이 평화를 안정시켜야 되고 외화를 볼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 지구의 뭐 국제 휴양 도시화도 있고 또 황금평도 있고 여러 그 북한 경제가 지금 국경 경제, 내륙 경제, 특구 경제로 나뉘고 있는데 사실상 특구에서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 개성지구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문을 닫았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또 일본에 어떻게 접근하겠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제한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북한의 주권에 해가 되지 않고 또 체제 유지에도 해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소통하면 결국 모범적인 남한 체제를 북한도 따라오게 되고 그것이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려하지 말고 그냥 북한의 그 말하자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이제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그 마음적으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방안을 마련하면은 얼마든지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다시 확인을 해서 넘어가야 될 지점이 결국 저희가 다시는 이제 퍼주는 식의 그런 그 대북 관계는 가져가지 않겠다 이제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 원칙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5년간 아마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 속에서 그 남북 관계 갈등 뭐 여전히 지금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 우리 김 특보님. 저는 그제 어디 가서 더 이상 크게 도발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뭐 발사탄이라고 몇 개 쐈죠. 예, 유도탄. 그것은 미국의 B2가 엄청난 전력이거든요. 엄청난 B2가 뜨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금이 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걸 위해서 저는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사한 것도 너무 멀리 가면 미국과 일본이 또 신경 쓸까 봐서 적당한 데 때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연평도나 이런 것을 도발을 만약에 할 경우에 우리 대통령이 단호하게 뭐 10배, 20배 이렇게 단호한 대응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전면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기의 분풀이 내지 그 위력 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개성공단인데 풀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이쪽에 기업 대표들이 그쪽에 방문하겠다 하면 가서 설사 벽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방북을 허가해주고 그리고 원단과 완제품을 돌려준다는 거 그것도 좀 기분은 언짢지만 그쪽에서 돌려준 걸 그것을 또 우리 대표라고 생각해서 받아주는 아량을 조금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이 다시 재가동이 될 경우에는 이 DMZ 전체 생태공원도 만들고 뭐 또 여러 가지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산업 단지도 들어가야 돼요. 공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지금 오다가도 못하는 우리 기업 한 10,000개, 그 중에 몇천 개라도 일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싸고 좋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북한 사람들의 소득도 올리고 이 양반들이 다시 귀국을 해서 이 안에 남한 쪽으로 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저는 99년에 북한 갔다 와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때 한참 아까 햇볕 정책이 날리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어깃장 나는 발언을 해가지고 좀 한때 미움을 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후회는 안 합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주었던 것이 어디로 간지를 확인을 소위 모니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 정상회담 너무 서두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이 사람아 정상회담 준비하러 갔다 오는 사람이 딴소리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시키시고 저는 그냥 국회 가서 활동이나 하겠습니다 해서 좀 빠진 건데 그러나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명박 정권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예를 들면 4대강 아닙니까? 네. 요새 4대강 지금 많이 맡고 있지만 이 4대강에 비해서 DMZ 평화공원 이걸 제리한 건 아마 4대강보다 100배는 더 큰 민족 사업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진짜 우리 민족에게 서광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안 소장님. 이 DMZ 관련돼서 결국 우리가 이제 미국 또는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어쨌든 북한이 움직임이 가시화됐죠. 네. 특사를 파견을 했고, 자 그런 부분들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중 정상회담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북한도 지금 최영해의 그 시진핑에게 전달하는 서신 중에는 먼저, 그래도 우리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위상이 국제적으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6월 말에 베이징에 가서 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그 뉴스들을 쏟아낸다면은 김정은의 처면은 말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 정립이 재정립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그 DMZ 평화공원과 같은 이런 그 대프로젝트 그랜드 플랜이 잘 그 시발을 한다면은 이것은 뭐 남북한 모두에게도 좋고 또 동북아 평화의 아주 그 새로운 교두보로 콘텐츠로 저는 떠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저도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뭐 리포트나 이런 데 보면 통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뭐 DMZ에 무슨 공원을 만든다, 무슨 병원을 세운다, 뭐 예술 공연을 남북 청년들이 한다, 이런 건 대학생들이 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한 내에서도 그동안 통일에 좀 등을 돌리던 그 신세대들에게도 통일은 정말 이 베네피스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철의 기회가 바로 이 피스파크 DMZ 평화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이신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DMZ 내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 말씀 듣고 지금 시청자들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주신 의견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D2 맘스터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DMZ 관광, DMZ 평화공원 조성은 우리가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아픔이 담겨 있는 곳이니까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 한 번 의견 소개해 드릴게요. 노네임드 83님이 DMZ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DMZ를 많이 찾을 만큼 DMZ의 의미가 잘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DMZ 평화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야 될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라는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 특보님 또 우리 손 회장님 한번 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텐데 우리 특보님부터. 예, 이 DMZ 개발은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한민족 중흥과 갱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한 10여 년, 16년 가까이 살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남한과 북한을 쫙 갈라서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노스 코리안과 사우스 코리안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같은 코리안의 티각태각 싸움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데올로기 문제가 형이 아우를 찌르고 아우가 형으로 돌멩이를 이맛방을 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 형제들도 이쪽에 자본주의자하고 대화도 하고 어쩌고 그렇지 그냥 죽게 하면 살기를 까무라치기를 안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남한도 보면 정당들도 그냥 적과 동지의 관계가 너무도 가파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원은 좀 북한에 좀 우호적인 입장을 쓰니까 저건 타도해야 할 놈이야. 상종을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세력에 대해서 좀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건 저 반민족적 반제 미제의 앞제국 이렇게 몰아버리는 이런 어떤 그 표현의 극단주의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평화운동을 하는 그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DMZ가 민족이 한없이 가서 원통한 애호의 눈물을 애국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묻혀있는 많은 동포들의 뼈를 추스리면서 뼈를 한꺼번에 추려가지고 남한 북한 나누자고 한꺼번에 무명용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한반도에 만들지 않는 이런 바벨탑을 쌓자마자 그런 민족운동으로 승화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마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을 주신 두 분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손 회장님도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그 어떤 내용이 담겨져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그 내용과 더불어 접근 방법이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DMZ 전역을 필요한 남북 간의 접점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부분은 이용하고 또 생태적 보존할 것은 보존에 대한 큰 거시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또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제한된 지역. 사실상 DMZ는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군사안보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크게 나가보다는 좁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커다란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가장 남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실현 가능성과 또 도발과 관계에서 좀 말씀드리자 본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지난 정부 시절에 북한 당국이 우리의 그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북한이 개성공단을 문을 닫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를 더 고용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재밌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협박했습니다. 그 사유화시키겠다, 자기들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 당국을 욕을 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 원론적으로 말하면 권력을 잡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참 힘듭니다. 정통성과 자기의 리더십을 아직까지 검증받지 못한 김정은은 아마 지금 굉장히 초조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개성공단 폐쇄의 위협도 자기들이 미사일 쏘고 핵 실험을 했을 때 무언가 커다란 지원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중국도 자기가 김정은이 예상한 만큼 지원도 오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의 강도 높아지니까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자기들은 1년에 9천만 달러의 소득을 가져가지만 어떻게 보면 남한은 우리는 더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긴장의 도발의 어떤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의 다급함.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과 접근 방법을 통해서 DMZ 세계 평화공원을 건설할 것인가에 따라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손 회장님께서 지금 실현 가능한 작은 일부터 좀 해보자 이런 그 제안도 주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안 소장님 2007년 11월에 어떤 그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냐면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6.25 때 전사한 우리 아까 김특복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작은 약속 하나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예.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과연 뭔가 같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뭔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마저 드는 그렇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그 회의가 드는 부분인데 그때의 남북 관계 그리고 그 후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남북 간의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할 만한 분위기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경제적인 이익에만 급급했고 우리는 또 명분 찾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상치점을 찾지 못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그 남북 간의 이제 그 유해 발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그 지원을 얻어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휴전선 안에는 사실상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50년 말부터 이 전선이 교착되면서 주로 이제 중공군이 전선을 담당하다 보니까 유엔군, 우리 국군과 중공군과의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DMZ 안에는 남북한에 참 유해도 많이 묻혀 있지만 중공군의 유해가 또 많이 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땅에 묻혀 있는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그게 돈을 지금 소비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에게도 이제 그 유엔군 38선 북쪽에 있는 중공군의 묘를 파가는 데 한해서는 북한에서 돈을 다 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허용하겠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인센티브를 자꾸 제공하면은 북한도 이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그 이런 그 지역적인 문제 또 이 그 뭐 단위적인 문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큰 틀에서 국제적인 어떤 그 합의점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것은 뭐 거부할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풍토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저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예. 박 대통령이요 지난번 후보 시절에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울에 북한 연락사무소 개설도 용인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카운터파트는 이명박과 김정일이었어요. 사람의 선수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네. 김정은과 박근혜 상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에게는 이제 예를 들면 무슨 강감찬이나 계백이나 무슨 남이장군 같은 무장도 필요하지만은 서희와 유은관 같은 외교관 시략을 겸비한 사람이 꾸준히 접촉하고 때로는 좀 져가면서도 이기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 같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배고픈 사람의 자존심이 더 서럽고 절박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 남한 동포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배가 고파도 우리가 혀를 깨물고 해서 니들한테 굽실거리지는 않겠다 하는 그 눈물겨운 어떤 그런 그 서러움이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저쪽에 좀 적극적으로 나가도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패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면 왜 우리나라에 좋은 설득자와 외교관이 없겠습니까? 꾸준히 길만 터지면 지금도 뭐 그걸 음향으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걸 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가 맥혀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박 대통령 정부의 활약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손 회장님께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적 공감대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특보님 말씀을 듣고 보면 배고픈 사람의 자존심 뭐 우리가 양보를 해도 지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 국민 정도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신감이 뭐냐면 자 금강산 그렇게 해놓고 문 닫았고 또 개성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DMZ 세계평화공원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많은 것을 쏟아 부었는데 또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 또 제3의 어떤 그런 실패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불신이요. 네. 소위 인터내셔널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다 거기에 끼어 있으면 그 천하의 G1, G2 천하를 제패하는 두 나라의 약속을 북한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서 없는 걸로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북한이 도저히 발을 뺄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 벌어지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성공단에도 미국 기업도 좀 들어가 있고 중국 기업도 좀 들어가고 있으면 그렇게 폐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곳에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손 회장님, 그러면 그 DMZ의 어떤 세계평화공원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그건 또 어떤 형태일까요? 예, 우선 우리 대표 특보는 참 좋은 지를 지적하시는데 이거 UN 세계 DM 세계평화공원에는 반드시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또는 그 외타의 지역이 북쪽 지역이라면 일단 DMZ, 우리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깰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네. 이 준비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공감대인데 저는 이 DMZ의 또 의미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데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그 강력하게 안보력을 가지고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만 한다면 국가 안보는 지켜질 수 있겠지만 그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우리가 협력을 제안한 것은 바로 안보와 협력을 동시에 하겠다.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더 나아가서 통일을 준비하고 촉진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설득자가 필요하고
이걸 좀 더 조직적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정부적인 민간도 참여하고 국제기구도 참여하는 그런 조직체가 만들어져서 과연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이론적 완결성이 우선 필요하게 되겠죠. 소재지와 관계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한 곳이 아닌 그래도 복수로 선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또 우리 안보적인 또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또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될 것이고 또 북한과 협상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또 이해를 관계를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복수의 소재지도 한번 개발해보고 이런 국내적인 여건과 동시에 좀 전 말씀드린 대국제 NGO에 대한 호소 그리고 또 전방위전 외교적 노력 그런 측면에서 금융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큰 의미를 가지고 돼 있고, 곧 아마 또 이어서 특보님 잘 아시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또 유엔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시죠.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 나름대로 큰 틀에서 또 활동하시고, 이런 1차적으로 우선은 국민적인 공감 형성, 저변을 넓혀나는 이에 대한 특히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가 왜 DMZ 평화적 이용 또는 세계 평화공원 조성이 바로 나 개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가를 또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교육하고 또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엔에 가면 또 우리 반기문 총장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대단히 반기면서 잘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유엔 제너럴 어셈블리 이런 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DMZ 공동 개발한 평화공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결의안이 만약에 나오고 그런다면 우선 기본은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 4개국입니다. 4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세컨드 라운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면 이게 세계 역사상의 새로운 평화운동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미의회 연설에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즉 우리는 이젠 세계의 일원으로서, 강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젠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호소의 메시지가 또 될 수 있겠군요. 자, 우리 안 소장님, 이게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보면 되기만 하면 상당히 큰 경제적 효과, 평화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 간에 지금까지 치러왔던 많은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완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우선 이제 긴장 완화, 전쟁의 단계를 이제 평화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 영상 효과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북한이 포를 10문 만들면 우린 또 15문을 만들어야 되고, 북한이 사이버 테러 부대를 500명 만들면 우린 또 1000명 만들고, 북한은 다시 1500명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어 와서 결국 그 비용만 줄이면 남북한 국민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복지를 누리는 국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북한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와서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가 피폐와 고갈의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뭔가 돈이 되고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체제만 보장되는 길이라면 북한은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을 그런 최악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시대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어느 정도 체제 안정도 담보해주고 이런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벨트를 형성하는 이 평화공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와서 마냥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고, 따라서 저는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손흥 회장님, 이 평화의 경제적 가치 우리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DMZ 갈등과 대립 상징이 실질적으로 또 총격전까지 일어났던 이 지역에서 무언가 남북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협력 사업에 공을 조성하게 된다면 평화안정 또 국제적 신인도 제고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등 국가의 투자도 늘어날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 소장님께 잘 설명하셨지만 북한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평화공원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공원을 갖다가 다양한 군데에 조성할 수 있겠죠. 생태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에. 하지만 저는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도 어느 변두리에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민감한 지역에 설치함으로 해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또 단순한 방문뿐만 아니라 이것이
DMZ 북쪽 남쪽엔 접경지역의 남북한의 산지에 있는 문화, 역사 또는 생태적 관광 자원과 결합해가지고 단순한 방문에 이어서 무언가 좀 이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다면 북한은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것 자체가 세계 사람들이 와서 남북 오가면서 여러 가지 관광도 하는 이런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한반 전체의 안정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하고, 우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제1의 전쟁 도화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어떻게 보면 평화의 성지 출발점이다. 이런 인상을 주문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그건 경제적 가치로 어떻게 보면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이 된다라고 보니까 또 그 DMZ 접경에 있는 지자체들은 서로 자기 지역에 또 왔으면 좋겠다는 유치 경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우리 김특보님. 제가 1998년인가 2002년입니다. 2002년에 지방선거를 했었는데요. 네. 지방선거를 했었는데 당시에 DJ 대통령이 저를 부르더니 경기도지사 임창열 후보를 가서 좀 지원해라. 당시엔 저는 서울시장 고건 후보를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 그쪽을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아, 이쪽은 자네가 없어도 0.5%라도 이겨. 이 선거에 관한 DJ가 거의 입신의 지경에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빠져서, 그러면 제가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전에 맨날 얘기하는 그 평화선 개발운동 얘기 있잖아. 그거 가서 좀 얘기해라고. 그래서 제가 파주에서부터, 문산, 파주, 의정부, 동두천 쫙 해서 이 가평까지 47회인가 8회인가 유세를 했어요. 네. 유세한 건 간단합니다. 제가 대충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것의 좀 초보적인 단계의 아이디어. 여기가, 이 전쟁과 동족 상전의 지대를 평화와 번영의 지대로 만들자.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오를 거 아니냐. 당신들이 다 부자가 되는데, 우리 지역 지방 단체장을 찍어줘야만 이게 된다 해서 그게 전부 이겼어요. 전승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땅값도 많이 올랐죠. 나중에 또 피해자도 많이 속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땅 안 샀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합쳐져야만 이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네. 느끼니까 역사의 고비를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가 많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극복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올해가 정전 60주년인데 정전 한 80주년 정도 되면, 한 20년 정도 되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 모든 유엔 국가가 다 와서 여기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벌리고 세계에 이렇게 좋은 인터내셔널 피스 존이 없어요. 그럼 관광 수입이 얼마나 많이 오를 겁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북한 사람들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서치 잘 준비해가지고 가서 꾸준히 그 사람들에게 브리핑하고 설득하고 하면 이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 5년 동안에 충분히 그 본격적인 물고기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땐 지금 남쪽에서는 이제 연천, 이짝 파주지구하고 또 철원, 그다음에 저쪽에 금강산 있는 그 속초 그쪽에서 아마 세 군데서 주로 경합을 벌이는 걸로, 그러니까 이 철원 지역으로 해야 된다, 또 연천 지역으로 해야 된다, 저쪽 속초 그쪽 거진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단번에 아까 우리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한 번에 이렇게 이제 평화공원화 될 수는 없고, 처음엔 이제 이렇게 점을 형성해서 이 하나의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서로 경쟁하고 싸울 필요 없이 자그마하게 이제 먼저 시작을 하되, 우선순위가 지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나 또 북한의 합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남북한의 통로가 열려있는 개성이나 또 금강산 이렇게 이미 열려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나머지 지역도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돼서 거대한 공원으로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좀 종합적인 계획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열심히 아마 스터디하고 작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다시 제가 꼭 찬물을 끼얹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그 DMZ의 세계평화공원이라는 우리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온 결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행위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뭐 이거를 뭐 글자 그대로 우리가 뭐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표면적으로 나온 반응은 이렇고요. 우리 안 소장님, 이거 예.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건 너무 리액션이 북한이 빨랐는데 빠른 것만큼 준비가 안 된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 통일로 다가가는 일인데 왜 원민족에게 찬물을 끼얹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북한 나름대로의 선전선동 방식으로 리액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북한은 지금 그 이번 7.27을 고비로 해서 이제 어떤 통치 이념의 콘텐츠를 항일에서 전승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일 세대가 다 물러났고 다 늙어 죽었으니까 이제 전승 세대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DMZ의 생산은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생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원인 제공자들이 원인을 이 긴장과 대결의 원인을 평화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되고 또 이 항일 세대를 이제 뒤로 물리고 전승 세대로 나선다고 할 때도 뭐 누가 이겼냐 졌느냐는 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것이 평화적인 지대로 변경돼서 7천만 동포가 평화스럽게 산다면은 그거야말로 누구에게나 전승 기념이 되고 뭐 다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아까 김특보님께서도 배고픈 자의 자존심 뭐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방금 네. 그 북한에서 했던 코멘트요. 네. 그것은 최근 한 3, 4개월 동안 북한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의 그 장문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한때 예, 제가 예. 하도 심하게 해서 그 세종대왕이 진노하시겠다. 말 좀 그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좀 좋게 씁시다 하는 제안까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자면 이럴 겁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참을 수 없는 위협이 된다 하는 뜻일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당신들이 위협으로 받지 말고 하나의 새로운 미래 창조를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여라. 창조적으로 응해라. 우리는 참 창조 경제를 가지고 창조 세계를 이렇게 창조를 응해서 민족이 하나다는 것을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개인적인 아집은 버려라. 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 하도 정치범 수용소가 그렇게 많죠. 요만큼만 반대면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또 북한 양반들이 보통 대가 센 양반들이 아닌데 워낙 잡아 넣어 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가 물밀듯한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그런 그 희고와 함성이 삐져나올 겁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과 그 세대 그리고 뭐 장성택 뭐 이런 세대들에게 이것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북한도 살고 그들도 살고 우리 민족 전체가 사는 거라는 것을 조속히 깨달아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정리 말씀할 때 이제 한꺼번에 하셔서 포함해서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주어진 토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자 종합 질문으로 자 그렇다면 이런 DMZ의 세계평화공원이 제대로 조속히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언을 포함해서 마지막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손 회장님부터 하시죠 이번에는. 네. 예, 우선 금년이 정전협정 또 DMZ의 탄생 60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한 반응이 아닌가. 자기들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해서 무언가 다급하게 무언가 우리가 응해오길 기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로 봐서는 이게 무엇인가 아마 당황하면서 우리의 의도를 아마 탐색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정전협정과 DMZ 탄생 60주년 이 금년에 새로운 예를 들면 DMZ 그 탄생 그 자체가 비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극히 제한된 부분이 할지라도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무장지대하고 그것을 본래 의도대로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지속돼야 물론이고 그 뜻을 국민도 우리 모두 함께 한번 되새겨보면서 국민적 의지를 한번 통일시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김특보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이 관변 통일운동이거나 아니면 좌익단체의 통일운동이었습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민중이 빠져요.
그냥 중앙정보부가 통일운동하거나 뭐 정부 대표가 하거나 아니면 저 친북단체가 한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해야 돼서 박 대통령이 통일 문제를 끌어가면서도 야당과 NGO와 부단한 토론과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하는 기회가 된다면 평양을 가기 전에 야당 대표에게 뭐 김한길이라면 김한길 대표님 내가 북한에 가서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는데 뭐 전할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 와서도 나 갔다 왔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좀 합시다. 제가 옛날 그런 얘기를 DJ한테 한번 얘기하고 혼난 적이 있어요. 자네는 너무 낭만적으로 굴어. 그런데 아까 가시기 전에 이회창 총재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하시고 오실 때 바로 쓱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회창 총재 방으로 집에 들어가서 나 평양 잘 갔다 왔습니다. 그 김정일이가 그 안부 전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회창 총재한테 뭘 얘기하면 이회창 총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김정일이 그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시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회의하다가 여보시오. 우리 서울에는 이회창 총재도 당신한테 이렇게 합다. 이것이 하나의 백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갔다 와서는 또 안부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와 NGO가 다 같이 통일운동을 하는 그런 광명세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 소장님. 네. 이번에 그 DMZ 평화공원 제안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만큼 시대와 역사의 요청에 의해서 나왔고 우리 7천만 민족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정은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을 비롯한 북한의 리더들도 뭐 누가 내놓았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호응할 때 자신들도 역사에 남긴 모든 죄악들을 씻을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줬다는 데로부터 협심해서 이번에 이 공원이 반드시 그 성취가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밝힌 이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과연 실천이 될 수 있겠느냐,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임은 분명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서둘지 말고, 그렇지만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성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길을 좀 모색해 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